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세월호 학살로 인해 희생당한 단원고 2학년 학생 고 박성호 군은 어머니에게 왜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을 못했어? 라고 종종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호는 우리 민족 문제 또 부주의한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생각, 또 큰 생각을 품었던 우리 성호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역사 청산을 못한 그 비극의 결과가 이와 같이 세월호 참사 사건이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꿈을 품었던 고 박성호 군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된 청소년들이 꿈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더욱 행동해야 하고 나서야 합니다. 오늘도 세월호 유족 박성호 군의 어머니를 모시고 세월호 학살과 박근혜 일당의 범죄를 낱낱이 나누어 보고 또 그 책임자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네, 저는 한국정치연구소 이원영입니다. 저는 김대래 사수입니다. 저는 성호 엄마 정혜숙입니다. 네, 안중근 기념사업회 윤원일입니다. 우리 성호 어머니께 이렇게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우리 성호 군은 좀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엄마가 보더라도 참 기특하고 또 대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호가 좀 이렇게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서 좀 다른 모습,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삶을 좀 사는 것 같다고 보세요?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 현실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 성호는 물론 교육 현실에서 우리 아이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과 공감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가 이제 찾아간 것이 역사나 세계사, 또 정치, 경제, 또 뭐 복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참 많아서 그런 과목이라면 무조건 거의 올백을 맞다시피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엄마한테 그런 것도 물은 적도 많고, 또 아이가 존경하는 분도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는 누구예요? 존경하는 분이 셋을 꼽았는데 첫 번째는 엄마를 꼽았고요. 엄마를 꼽은 이유는 저는 우리 아이가 성호가 사랑이 많은 엄마여서 라고 말했으면 너무 제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해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호가 저한테는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위해서 꺾이지 않은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사고나 생각들이 그런 이기적인 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더 생각했네요. 그다음에 아이가 항상 추구하는 게 어떤 물건이나 뭐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뭐 소유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관계 형성이나 사람들 인물들이나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관계 형성에 그렇게 능하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이게 잘나거나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잘 아우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순박한 꿈이 사실은 함께 사는
네네. 사람들 챙기고 아끼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의 꿈을 국가가 활짝 피워주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버리고 말았던 이 비극 앞에서 어른들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네.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을 대표하면 국가죠. 국가 정부이고 이 나라를 함께 같이 좋은 사회, 좋은 나라로 가도록 만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한 거죠.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 실패해서 미래 세대의 꿈을 꺾어버리는 역할을 한 건데 그런 지점에서 이 좋은 정부를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것 좋은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는 게 세월호를 책임지고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연결되어졌던 총리 후보자 두 사람이 낙마를 했어요. 그 얼척없는 낙마지요. 국민들의 그 기본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낙마했는데 다음 총리를 위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분들이 그 결의한 이 사고 대책 수습 진상 규명 여기에 만들어 놓은 문건을 한번 먼저 우리 성어머니한테 듣고 예, 그래요. 그럼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일 테니까 그래요. 이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그 만들어낸 의견서를 성호 엄마가 대표해서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주시죠. 네.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 명이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 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 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 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 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여러분과 함께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오니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명운동과 함께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는 과정들도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2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 200만이 조금 안 되는 듯 하고요. 이번 주가 200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집계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하는데 이게 숫자에 대한 것도 자꾸 까먹고요. 사람에 대한 이 이름도 또 얼굴도 이렇게 자주 뵙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 사람도 까먹고 또 물어보고 예, 숫자도 들었는데 또 까먹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 최 신부님 질문한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낸 성명서예요. 예. 예? 이게 가족들이 내야 됩니까? 이건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이거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진 문구들입니다. 문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공권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문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양보해서 이렇게 아주 문투도 완화된 문투로 만들었어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주체 세력들이 누구예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합한 사람들은 친일 세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던 재력가들이 친일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돈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점령군 미군에 의해서 미국과 친일파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나라를. 근데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국가 기관은 제도라는 게 뭐예요? 공동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을 만들건 국가 공무원을 만들건.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경찰은 친일파를 보호하고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미군에 항의하는 우리 독립된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친일 경찰들을 몽창 다 받아다가 경찰을 만들었어요. 그 경찰이 한 일이 뭐예요? 공공선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깡패 집단이지. 그 집단으로 경찰을 처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경대로 만들고 진짜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런 친일 경찰들이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패고 감옥 보내고 다 이렇게 했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 기관들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친일파들, 미국이 원하는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승만 독재 정권을 유지하다가 이걸로 한계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만들었습니까? 중앙정보부 만든 거야. 중앙정보부를. 그러니까 만든 게 뭐야? 공공선,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의 공동선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전부가 다 패거리, 깡패 비슷한 이 권력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게 시작이 우리나라 국가 권력 기관이었다고. 그게 공무원들한테로 이어져서 개발 독재 시대 이어지고 전두환 시대 이어져서 온 거예요. 그 과정에 한국의 그 진짜 뛰어난 자각한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화 운동하고 시민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독재와 부패한 권력에 대응해서 싸워가지고 요런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거예요. 그 요런 정도의 민주주의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도 진상규명을 못하는 나라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애초에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친일파와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오고 이걸 확장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시민들의 저항으로 부분적인 약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야? 국가 권력, 독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공공기관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국가 공권력의 집단은 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반복될 거고 이 고리를 끊으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거지. 세월호 참사가 진짜 한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 진짜 수없이 죽어간 우리 민중들의 이 뜻이 반영돼 있다. 이거를 승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인 깡패 집단 권력과 불의한 자본이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 합작품, 그것을 요즘에 무슨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그러는데 그 질서가 우리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집어삼켜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집어살피나? 그것도 정작 신자유 질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 친일과 독재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신자유주의도 나중에 그것도 이런 독재와 친일을 변명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거로 그 말 쓰면 안 돼. 이거 친일과 독재 연장선상에 있는 권력이 신자유주의도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혼영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원일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약간 좀 학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신자유주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단 이때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이 아니라 자유 경쟁이 완전히 보장된 이런 시장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윤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형성된 시장 질서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독점과 과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업종을 얘기해도 어떤 기업 이렇게 다들 다 떠오르는 아주 거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서 진짜 신자유주의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라도 제대로 그렇죠.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지. 예. 근데 요거는 일단 좀 그 이론적인 얘기이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나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자본의 탐욕입니다. 즉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돈이다. 그 이 돈도 이게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소위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을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소위 이제 그 자본의 축적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게 금융 축적 시스템인데요. 돈이 돈을 버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다 아주 빠르잖아요. 몇 초 만에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본의 탐욕이고 이 탐욕은 끊임없이 아주 시간 단축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타내게 되는 게 결국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선 모든 것이 희생돼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의 희생 이거 당연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지구의 환경 이것도 다 자본의 이윤 앞에서는 파괴하고 이렇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결국 자본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자본의 이윤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세월호 문제에서도 첫 번째 이제 그 자본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좀 드러나죠. 근데 다만 전 이 세월호 문제에서 드러난 자본의 탐욕은 아주 부분적인 거다. 진짜 자본의 탐욕에는 굉장히 아주 작은 자본이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독재의 연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공감됐던 게 이번 세월호를 보면 참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모든 관에 관계된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해경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청와대까지 모든 공통점이 뭐였냐면 책임 회피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독재 정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정착이 됐던 일종의 그 공무원들 혹은 관료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이제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임 회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위에 눈치만 보는 거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저는 그 문제가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홍원 총리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저기 유가족들이 느꼈던 그 당시 사고 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휘체계 혼선이 아주 계속되었고 청와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말이 뭐 서로 책임 전가하는 방식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인데 유족들이 인식할 때 그 지휘체계 혼선과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잘 알 수 없고 혼돈과 혼돈에 계속되어지는 현장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첫날부터 그랬고요. 뭐 뉴스 들으신 거보다 더 심했죠. 솔직히 뉴스는 조금만 보도되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구조를 해달라. 구조를 못한다. 이거였죠. 네가 책임자냐 물으면 아니다. 예, 그 위로 더 있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거기까지만.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왜 있냐. 빨리 다른 사람 보내라. 아니면 너 자른다. 다른 사람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3일 내내 씨름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쳤구나. 너무 지치고 너무 이게 울분에 뭐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녹음하고 신뢰가 안 되니까. 온갖 걸 다 했죠. 예, 온갖 걸 다 했죠.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고 누구도 없었고요. 지휘 체계라는 거는 얼굴만 거기 있지 이거는 저희가 보선 로봇이고 허수아비입니다. 그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혼선의 총 책임을 지고 정 총리가 물러났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유임 소식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참사 당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지휘체계 혼선이 많았다 이런 말씀들을 했잖아요. 당시에 근데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들어진 이 세월호 때문에 만들어진 대책본부가 10개인가 11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책본부가 그렇게 많아? 이것에 이제 이걸 총괄해야 되는 게 이제 소위 중앙재난대책본부죠. 대책본부가 이렇게 남발하게 된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군사 독재에서부터 내려온 적폐인데 이 각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와대에 보고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뭐 했다. 이걸 이제 해야 되니까 청와대 보고서를 쓰려면 보고서 쓰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부처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써야 되니까 보고서의 그 주체는 뭐 어떤 부처에 뭐 이 세월호 참사 무슨 뭐 대책본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대책본부가 경쟁하기 시작했구만요. 잘 보이려고. 그 경쟁이 진짜 경쟁은 말이죠. 이 배에 갇힌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 이걸 구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진실 근거로 한 경쟁이야지. 그 사람을 구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경쟁을 한 건 뭐였냐면 보고서 쓰는 경쟁. 보고서 경쟁. 그리고 그러다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나오는 게 정보 공유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그 보고서를 써야 청와대에서는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제일 잘았네. 그럼 이제 아주 이제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정보 공유를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정부의 총괄적인 책임자 1차적으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관되게 사람을 제대로 구조할 수 있는 체계와 뭐 어쨌든 이제 청와대에 보고는 해야 될 테니까 이 보고 체계와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그 안행부 장관이 못했고요. 결국 게다가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안행부는 현장에 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그 소위 그 서류 정리해서 보고하는 데다 이런 식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총리가 직접 내려갔죠. 근데 사실은 뭐 그
그쪽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도대체 총리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하등의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총괄적으로 이게 아주 국가적인 재난이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면 왜 또 니네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대통령 끄집어내냐 하는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헌법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34조 6항을 보면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사실상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정부의 1차적인 책임자는 총리가 맞는데 총리를 직접 지휘하게 되는 총리 위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 현재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공약으로 동영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선거할 때 거기에 자막이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임을 알기에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일 박근혜. 전 이 말 그대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험 많은 선장으로서 이번에 파도 속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는데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사건 당일날 오후 5시에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 힘이 듭니까?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4월 16일 날 오후 5시경입니다. 이 오후 5시면은 이미 배가 이제 침몰했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가 아니고 탈출한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구조해야 되는 사람들은 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배 안에서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간에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보고를 여전히 못 받고 있었거나 받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인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하기 전에 김장수 실장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동원이 가능한 인근의 모든 구조 선박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여객선 객실과 엔진실까지도 철저히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요.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진도를 가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시사항이 우리들은 언론 TV만 봐도 이게 지시사항이 하나도 이행 안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 그러면 위기를 수습하고 지휘를 해야 될 대통령이 직접 진도까지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지휘하러 가신 거잖아요. 놀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고만 받으러 가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날 자신이 직접 입으로 지시한 사항이 다 이행이 됐는지 또 이행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안 된 문제가 청와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청와대 힘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고 이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리더십이죠. 그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통령 명령에 대한 불복종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당일 5시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 보고를 못 받았는지 받았는데도
무슨 상황인지 그 파악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시를 했는데 지시사항 이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아예 안 하신 건지 확인을 했는데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쭉 지휘체계가 혼선이 있고 아무도 정리를 못하니까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까지 지휘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갔는데 이걸 쭉 봤더니 바로 그 당일날 다음 날까지 도대체 대통령은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청와대는 무엇을 지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적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관피와 청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통령 역시 또 책임 회피를 하는구나라고 모든 국민들이 느꼈던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뭐 그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들이 흔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요. 나는 관계가 없고 남들이 잘못했다. 그 말씀을 그 적폐, 관피아 얘기하면서 또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정홍원 총리 유임 발표를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야, 역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국민들이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간 모든 국민들 니네들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보여준 게 유임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대래 사수님 그 이제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수도자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유족들도 이렇게 곁에서 이제 지켜보시고 그러는데 그 이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문 하면서 철저히 진상 규명 하겠다. 책임자 처벌. 지휘공학을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185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위한 협조도 안 하고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부터? 청와대부터. 이래놓고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게 말뿐이라고 생각이 들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자의 눈으로 어떻게 수도자의 눈으로 이해가 안 바꿨어요.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네. 그것이 제일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 진상 규명 이것도 어떤 사고가 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가 나서서 그 사고의 진실을 다 밝혀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지 이 피해자가 이렇게 나서서 항상 광주 항쟁도 그렇고 모든 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나서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정당하게든 정당하지 않게든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의 대표로 있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보세요. 우선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사고를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구조가 어? 우선이죠. 첫 번째 단계지 첫 번째 단계. 인근에 그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뭐 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기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 어민들도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구조와 사고 수습이 제일 먼저잖아. 응급 조치라고 그러죠. 여기에 무슨 명령이 필요하냐고. 응급 조치.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은 저절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한 배가 가든 거죠, 사람이 지금. 가든 그렇죠. 구하다가 죽으면 의인이라도 되니까. 아니 그 배에 갇힌 애들은 생으로 죽는 건데 여기서 가는 사람은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2명을 구하다 죽든 3명을 구하다 죽든 그러면 그 시스템은 저절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아예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 그걸 보면서 이건 물에 빠지거나 뭐 불이 나거나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못 나오면 죽어야 되는 나라야. 다시 다른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이런 사고가 났어. 성호 같은 애가 생겼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할 수 있다고 생각 드세요? 똑같죠. 정부가. 그치? 정부는 똑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때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그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나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상당히 많이 얘기했죠. 그때 예. 분위기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한 보름 정도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진상규명커녕 아예 시신부터 안 구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뭐 책임 같은 거 아무것도 누구도 안 지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있고 네. 정치판에 있는 분들이 얼굴을 안 비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를 위해서는 하는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써서 이만큼씩 한 알음씩 들고 가는 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대책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뭔 보고서는 그렇게 많은 건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남은 아이들이라도 남은 아이들 그 형제들이라도 보호를 해야 되려면 여기서는 못 살겠다. 외국으로 떠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민 가겠다. 예. 정말 그런 얘기들을 그 만나는 유가족들마다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이런 느낌들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었다면 누구라도 어민이라도 돈 주고 사서라도.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그 잠수부나 어민들 배나 이런 거라도 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지. 예,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피납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이 단지 당시의 여당, 그 열린우리당이었죠 당시엔,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우리가 이제 사람은 관습 있잖아. 오랫동안 자기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그거 고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나 기구나 뭐 법이나 이런 거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산물이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고 해경이 만들어지고 국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보면 그 안에 뭐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게 문창극 같은 사람 안대희 같은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는 계기가 된 건데 보세요. 안대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관예우로 5개월 동안에 16억을 받았다는 거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나라야. 정관예우가 어디 있어요? 뇌물이지. 불법이야. 에? 그다음에 검찰들 우리 전에 그 삼성 사건 할 때 2007년에 김영철 변호사 나와서 얘기할 때 이 떡값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떡값이라고 그랬지. 300만 원. 그 성아 어머니 직장 다니신다고? 직장 다니세요? 예전에 다녔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 다닐 때 한 달에 300만 원씩 버셨어요? 아니죠. 300만 원이 떡값입니까? 뇌물이야. 이게 언론이든 사회든 관습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쓴다고. 정관예우 그다음에 떡값 이게 뇌물이야. 이거 불법이야. 안대희 지금 저 물러나는 게 아니고 잡아다가 수사해야 돼. 응? 너 어떻게 16억씩이나 받았어? 5개월 동안에. 사건당 8천만 아니 무슨 수임료가 그랬더니 대법관 출신 8천만 원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나라야. 이게 아주 진짜 부패가 속속들이 박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을 장악한 아까 박근혜 얘기 나왔어. 박근혜 어떤 사람이? 유신 정권에서
권력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핵심이야, 핵심. 예? 유신 정권을 유지하던 핵심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뭘 받겠어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청와대 안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눈에 국민과 국가가 보이냐고. 저는 지금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안 보일 거라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50년 사는 동안에 오랜 동안 자기 사는 방식이 만들어져. 뭐 교육으로 통해서 받아지고 주변 사람으로도 받아져.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권력을 유지하는 습성.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내가 호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가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 한국의 모든 제도가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도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속성에 배어져 있는 거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가에 사람들이 습성이 몸에 밴 거지. 이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과 기구를 통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는 없다는 거지. 설령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제도의 속성상 내가 만약에 나도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처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면 해경이 되고 저 재난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아 엄마가 욕하는 것처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도 됐을 거를. 왜? 제도가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든 제도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진상규명도 잘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져? 국민이 나서서 최소한의 이런 주장 우리 그 세월호 가족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을 피해자들이 해야 되는 나라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게 사실인지 단 하나의 진실조차도 아직 2달이 지나고 지금 몇 달째야. 그런데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 그런데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냐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대책은 우리가 좀 이따 또 뭐 이 얘기 하자고 하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나라를 개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가슴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고민해야 돼. 박근혜 찍으면 안 되는 걸 왜 찍었냐고. 그래도 좀 덜 나쁜 걸 골라야지. 그럼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좀 제대로 깨어나자.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 점에서 세월호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봤지만 딱 하나 저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한 걸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 희생자들에게 이거 희생자들이 보여준 것을 이것이라도 우리가 그 받아안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 그래야 그나마 이 희생의 의미를 덜 억울하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전 이번에 정말 감동했던 것이 그 거기 갇혀 있던 아이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이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자기가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었던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를 주고 자기보다 더 약한 친구를 주고 다시 되돌아와서 친구를 구하다가 스스로 그 희생이 된 거잖아요. 정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선생님들인데 안 나가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로 내려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운명을 달리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선박의 그 선원들 다 욕을 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원들이 있죠. 선원은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고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저희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박 무슨 그 아가씨였는데 박지영인가? 예. 박지영.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서 어른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줬던 정말 삶과 죽음이 오가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이 오가는 현장 경험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인데요. 그 상황에서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이 모습, 세월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정말 이 모습을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거듭나야 되는 방향은 여기로부터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종자가 어떤 종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실제로 위기 상황 앞에 그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종자가 정말 좋은 종자인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종자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지렛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진 아주 선량한 국민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본 권력과 그리고 그 부패한 권력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일본 잔재들에 의해서 지금 그 영향권을 이게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 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량하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실제로 그 자본으로부터 떡고물을 받아먹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 중에 언론이 그 중에 하나였던 모양 같은데 유가족들이 당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아주 많이 분노했던 지점이 언론의 태도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수녀님도 그 안에 계셨을 텐데 그 유가족들과 그 언론에 관련해서 한번 느낌들을 한번 토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어머니 어떻어요? 우선 제가 경험했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제가 배를 타고 현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현장을 가기 전에 TV를 봤어요. TV를 보고 그다음에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한 2-3시간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조 시간이 돼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잠수부들을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거기를 배회하면서 울고불고 그랬죠. 그러면서 TV를 보게 됐어요. 예. 몇 시간 전이나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고 똑같은 화면이 계속 반복되고 현장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깜깜하고 뭐 조명탄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는 조명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2-3개 터뜨려 놓고 이게 다 되면 하나 터뜨리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잠수부들도 아무도 없는데 엄청나게 지금 구조하고 있다라는 거였잖아. 이렇게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그게 첫 번째 느낌은 농락당한 느낌이죠. 농락을 너무나 당했죠. 그리고 얘네들의 앵무새처럼 그 다음 날도 저희랑 똑같이 같이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뭐 이렇게 기자들이 함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분명히 같이 똑같이 찍었는데 그러면 저 방송국은 똑바로 나오겠지 하고 지켜본 결과 앵무새처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아침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철수하라고 이 연약한 몸으로 두들겨 팼어요. 니네들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니들은 기자들한테 보고도 안 할 거고 아니 기사도 안 쓸 거고 니네들이 위에서 주는 기사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을 건데 왜 찍냐. 우리만 찍는 거예요. 우리 얼굴만. 우리 얼굴들 슬퍼서 자식 잃어서 이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이 얼굴만 찍어대는 거예요. 그 얼굴 찍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언어가 기자 쓰레기, 기레기. 저희가 이 쓰레기들, 이 기자 쓰레기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를 지들이 우리는 쓰레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예. 그때 함께 봉사하셨던 수녀님들도 이제 그 현장에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저희가 체육관에 있는데 5.18 그 광주 그 유족들이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위로하신다고 당신 아들도 지금 같은 고 나이라서 위로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먼저 이제 팽목항으로 가느라고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미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오셨더라고요. 또 오셔서 또 인사하고 뭐 같이 하고 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의 화면은 이분들을 띄워놓고 그동안에 며칠 한 3, 4일에 구조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자막에 그 뉴스로는 뭐가 나오냐면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그러니까 뭐 뉴스 경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하고는 근거가 없는 화면 자료는 광주 유족들을 틀고 이 이야기하는 건 나레이션은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이 왔다고 이렇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농락당한 느낌이라고 그러셨는데 성호 엄마는 수녀님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농락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는 너무 배신감. 황당했어요. 배신감.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저기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KBS, MBC, SBS 또 그 우리나라 뭐 주류 언론이라는 그에서는 많이 그렇게 왜곡 편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도보다는 그런 선정적인 보도. 그래서 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새 이제 많이 우리 뜨고 있는 팟캐스트 또 그런 국민 TV라든지 또 이상호의 고발 뉴스라든지 팩트 TV 그죠? JTBC. 그래도 JTBC 이런 데서는 그래도 현장을 진실 보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언론이 그죠? 진정한 언론이 있었죠. 예, 그게 너무 감사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우리 소시민들, 서민들의 이야기를 쓰는 그분들이지만 이분들조차도 안 쓸 거라는 생각에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막 불신을 하셨구나 맨 처음에. 배척도 하고 우리 찍지 말라고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당신네들만 오라고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예, 너무 감사하다. 예, 계속 찍어라.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했죠. 그 진실 게임 중에 하나가 다이빙벨 네, 관련 네. 기사들이 아주 그게 이제 그 다이빙벨의 기사가 핵심으로 등장한 게 이 구조하지 않았다. 이게 인양할 목적밖에 없었다. 근본부터 너희들은 그 구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다이빙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 상황에서도 아주 기자들이 위협을 받고 그 협박받고 그랬던 증거들이 또 솔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왜 기자들이 이렇게 된가요? 기자들이 진실을 쓰면 아니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정보 요원들이 따라붙었는지 몰라요. 또 정보 요원들이 있으셨구나. 예, 첫날부터 정보 요원들이 사복 입고. 예, 사복 경찰들 또 뭐 국정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형사 경찰 온갖 사람들이 거기엔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가족이 그 가족들이 더 많은 듯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정보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으로 하든 메모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릴 정도예요. 네가 뭘 쓰는지 확인해야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다 따라붙었구나. 예, 따라붙어서 등 뒤에서 아니 소곤소곤 하는데도 몇 명이 소근거리든 다 따라붙었어요. 다 감시하고. 예, 감시에 따라붙고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고요. 기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그렇게 감시를 당했을 거예요. 똑같이 진실을 보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호 기자 같은 사람 네. 그 뭐 신변상 위협도 많이 받았다고 네, 증언을 네.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거는 당시 몸이 아픈 상태였을 겁니다. 예. 이상호 기자가. 이야. 저희도 공영방송을 보지 않고 수님들이 이제 언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알 다음부터는 팟캐스트나 또 인터넷 대한방송. TV나 대한방송을 주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또 수님들 중에서는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공영방송 보지 말고 가능하면 JTBC라도 보시라고 연세 드시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더 많이 묻혀 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칼 858 사건 이 진상규명 운동을 하는데 이 1987년도의 언론 환경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87년도에도 그 전두환 정권이 그런 그 안기부가 이제 보도 통제 하면서 그런 그 정부의 그 거짓말 조작 사건들을 다 은폐시켰어요. 언론이 왜곡시키고. 근데 그때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니까 국민들은 그만 믿었어요. 언론만. 근데 지금 2014년 상황 칼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 지금 상황은 그나마 이런 대한 언론들 국민들이 직접 언론 기자로 활동하는 이 시대가 와서 그나마 지금 이런 세월호 참사가 그나마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참사 사건과 언론의 관계를 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은 이 진실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예, 그래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으나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위에서 못 쓰게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못 올리는 거냐? 위에서 못 쓰게 하는 건지 너희들이 올려도 잘리는 건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1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위에서. 죽을 죄를 졌다. 기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위는 누구를 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말하지 그 않죠. 방송사 사장이냐, 예. 아니면 그 방송사 사장 뒤에 또 청와대라든지, 그죠? 어떤 권력기관, 국정원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어디서 밝혀졌냐면 KBS 그 보도국장의 그 막말, 예, 그 사건으로 밝혀지게 됐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사과만을 원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말을 했고 저희를 모독했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그거밖에 없었지 그걸 파헤쳐서 그 위에까지 알아내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거기까지 알게 된 거죠. 예. 이게 그때 그 참사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유가족들을 화나게 하고 정말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그 언론도 큰 역할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그 보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무슨 뭐 보수계 그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그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정몽준 아들 얘기를 통해서 모 대학 교수도 모욕 있었죠, 또. 예? 모 대학 교수 네. 그 모욕하는 막말들을 들으면서 많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희생자들 부모님들 대책하면서 힘을 쫙쫙 빼지는 얘기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 기억나는 것들 한번 얘기를 예. 나눠보시죠. 미개한 국민들이어서 위에서 잘하고 있는데 미개하게 떠든다는 얘기였죠. 그 말이 아들. 예, 정봉준 아들이 얘기한 거였고 또 교수는 그런 얘기를 교수가 맞는 것 같은데 교수가 그런 말을 했었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주나 가지 왜 제주도까지 가느라고 그런 사고를 당하느냐. 그런 목사가 했어요. 아, 그걸 목사가 했나요? 목사였구나. 예, 목사가 했고 이런 부류의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는 기가 막혔죠. 분개할 일. 예, 너무나 분개했고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저 정신 세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시대에 죄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저 상식에 저 연륜에 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그런 정말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둬야 할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하느님의 정의에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제로 지배 세력을 향해 애언자적 분노의 함성 그리고 분노를 내비쳐야 할 사람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울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들을 보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지배 세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탓을 오히려 가난한 희생자들에게 돌리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국민 운운하면서 현 질서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또 종교 지도자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현실들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들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문창극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신부님이 종교 얘기 했으니까 문창극이 한 얘기의 시초 발단은 1907년 평양 대부흥회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첫 번째 부흥회가 평양 대부흥회였어. 그러니까 가톨릭이 박해 시기에 충청도, 경상도 이쪽으로 이제 세력을 많이 키워갖고 그다음에 경기 일원에 또 그 원래 이제 처음에 가톨릭 시작할 때 양평 지방이었으니까 경기 지역에 세력이 많았어요. 황해도도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쪽이 이제 하면서 이쪽에 개신교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안도를 많이 가고 개신교가 부산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부흥회가 평양 대부흥회야. 거기에 이제 뭐 최초로 이제 그 조선인 장로 뭐 목사 이런 게 나올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평양 대부흥회에서 한 얘기가 그때 시작하는 게 통성기도라고. 그때 그러면서 자기 그 자아 비판 같은 그런 자기 잘못을 고해하고 이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문창극이가 한 얘기야. 조선 민족이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패해서 일제히 침략을 받고 있는 거다. 그 일산늑약 체결되고 난 이후잖아요. 그 1907년에 정미실조약 만들어지고 군대 해산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일본이 완전 점령을 해오는 시점이죠. 1905년 일산늑약 체결해서 이미 나라는 망한 거거든. 그때 그 얘기를 그 평양 대부흥회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일관되게 개신교 쪽에 이렇게 흘러져 내려온 거지. 예? 근데 이게 그렇다고 개신교 신자들이나 목사들이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족, 그 종교가 뭐였냐 이거야. 종교가 바로 권력과 유착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친일의 과정을 겪고 해방 이후에는 반공으로 간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보수 교단의 입장이지. 가톨릭은 다르냐? 가톨릭도 똑같아. 1784년에 전례돼서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불란서 신부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생적인 가톨릭이었을 때는 세상도 개혁하고 바꾸고 하려는 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지. 그게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렇죠. 그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을 교리로 다 믿어서 이 사람들이 순교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 순교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야. 세상의 변혁을 꿈꾼 거지. 근데 불란서 신부들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개신교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친일하고 권력에 종속적이고 예속적이고 야합하잖아.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독재와 야합하고 상당 부분 그렇게 간다고. 그렇죠. 그러다 이게 바뀌는 건 가톨릭은 천주교 정유회 전국 사자단이 만들어지면서 바뀐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다. 한국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는 사자단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 그리고 스스로 보여주는 헌신 이걸로 사람들이 신뢰를 얻은 거야. 뭐 주교들 관 쓰고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고통받고 스스로 희생이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그 이전에 일제 시기 이 뭐야 한일 을사늑약 이런 체결되는 시기에 모든 종교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런 비겁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시 이제 내가 자꾸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하는 거를 티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역사가 바르게 기술되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졌으면 나라가 이렇게 안 된다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가리키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교과서
아니다라고 뭐 이상한 교과서 만들려고 그러고 문창기 같은 발언하면 아까 언론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45년에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언론은 다 진보적인 언론이었어. 사회주의 계열의 언론들이었어. 지금 뭐 사회주의라 그러면 저 새끼들 종북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때는 친일파들이 전부 자본가였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여서 사회주의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아니야.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냥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표방하는 친일을 청산하고 잘못된 재본을 청산하자는 계열의 신문이 많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이 새끼들이 친일하다가 폐간이 아니야. 사실은 팔아먹었거든. 기계를 일본 애들한테. 문을 닫았어. 그러다가 딱 보니까 자기네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월 말 12월 초에 창간한단 말이에요. 그 친일 이 언론들이 들어온 거야. 그 위에 어떤 언론이 왔어? 독재 언론이 오잖아 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거.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이 보도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이렇게 보도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언론에서 나오면 의심하고 다시 보자. 간첩 신고하듯이 예? 다시 한번 우리 뒤집어서 생각 한번 해보자. 이런 거가 우리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이런 의제로 사회 안에 설정되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 마디씩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우리 성호 어머님. 예. 그래요. 무엇인가를 청산하거나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이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은 그냥 묻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뭐 1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언젠가는 올 수 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확실하게 해서 처벌하고 나라에 이런 것을 뭔가 좀 종결 좀 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이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기리는 이유지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없습니다. 보상은 당연히 보상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국민의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렇죠. 뭐 어느 정도의 우리를 위로하는 그거라면 저희는 받습니다. 받으나 그 뭐 보상을 위해서 서명도 하고 보상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평생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국민들의 힘에 날렸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외국으로 떠나지 않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것조차도 국민이 선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녀님. 예, 저는 보네퍼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보네퍼가 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퀴를 멈추기 위해 바퀴살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애쓰는 애끓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애끓는 마음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고통받는 군중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그 군중과 함께 치유하시고 함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건데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수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독재 타도 친일파 첨산 간단한 거 어떻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효정 선생님. 예,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쭉 다 많이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생존하셨지만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한 40명의 학생을 또 구하고 가까스로 또 나오신 분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줬던 것 전 그게 결국은 돈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글쎄요 뭐 적폐청산 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 이거죠. 정말 사람이 먼저인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이라고 하는 저희 단체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대한문 앞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과 무능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와 모든 이웃을 위한 참여의 길거리 미사를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상규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톨릭 행동도 더욱더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할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종자론에 입각해서 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하느님이 세상에 뿌린 종자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종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종자들을 세상에 뿌렸는데 거기 안에서 그 좋은 씨들이 사실은 부패한 권력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부정한 자본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자가 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몰라보게 되고 사람을 해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이 문제 진상 규명은 못된 종자들, 말도 안 되는 종자들에게는 맡겨낼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 자본으로부터 그리고 부정한 정권으로부터 손이 깨끗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상은 규명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지금 부정한 정권과 손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잘못된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세월호 사건 앞에 당당할 수 없을 터이고 진상규명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의 부정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가톨릭 교회로서 진상규명에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성호 어머니가 진상규명 말씀하셨는데 국정조사 특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 워낙 은폐 잘하는 이 공무원들이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은폐 다 해. 진실 규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 과정 안에 우리 가족회 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힘을 좀 내시고 끝까지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인역당 30년 걸렸어요. 그 간단한 건데 고문하고 죽인 건데 3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가족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의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같이 도와서 진짜 진실이 규명되는 그게 꼭 실현되도록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족들이 정말 끝까지 이제 우리 이 사랑하는 아이 이 명예 회복과 그 아이의 또 인권 억울한 그 희생을 끝까지 이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여튼 밝혀질 때까지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로서 이 세월호 참사 진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지금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생명 인권은 우리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인데도 아주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또 이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서명운동도 극소수 신부들만 하고 있지 천주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8월 달에 프란시스 교황이 방한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 정부와 서로 협조 관계가 가야 돼요. 그럼 현 정부가 불편한 여기는 일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교들의 지금 관심은 이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교황 방한 행사를 무난히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 그래서는 지금 이 박근혜 일당들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심적인 신부들과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유직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희생된 고 박성호 군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청산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자기 개인보다는 국가 공동체의 공동선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했던 우리 아이였습니다. 성호의 꿈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학살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